네, 기술 혁신과 일터의 변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상용화라는 용어로 해서 로봇 에브리웨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로보틱스 산업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17년에 245억 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로봇 시장 같은 경우가 성장률이 22%를 기록하면서 2020년에는 444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 코로나19의 영향도 받았겠죠. 그래서 경제사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면서 1772억 달러의 규모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로봇 기술이 적용돼 다른 사람을 제외한 서비스, 모빌로, 제조 로봇만 봐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리서치 마켓에다 조사한 것도 봤을 때도요, 2030년에 대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 규모도 600억 달러의 한 3배 달하는 수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실적으로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코비드 19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굉장히 늘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로봇이냐 물류 로봇이냐 제조 로봇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실제 2025년에는 굉장히 많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 자동화를 하면서 실제 AI 채택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속도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시기에는 이제 기업이 마진 압박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이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단순 반복형 일자리를 축소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08년에도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국가에서는 단순 반복 일자리가 크게 줄어갔죠. 실제 2008년 이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 코비드 19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학교 주변 같은 경우도요, 아마 아시겠지만 주문은 대부분이 키오스크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SRT 같은 경우도 자문을 하다 보면은요, 매표를 하던 인원을 줄이고 키오스코의 개수를 늘려서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제 AI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들이 대체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좀 지출을 억제하지만 최근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 계획은 늘리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년 1월에 이제 실질적으로 팬데믹이 발생됐고 2022년까지 이제 팬데믹이 계속되고 그 이후에 이제 팬데믹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실제 이 팬데믹 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풀었죠, 사실은요. 찍어내서 풀 수가 있으니까. 한국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월 16%까지도 실제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돈은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지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글로벌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와 함께 되면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자동화의 AI에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어떻습니까? 물류 자동화에 대한 부분 확대가 되면서 일부 제조실은 로봇공학에 대한 배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 셀프 주문 계산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TV에서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식당에 가게 되면요. 주문도 실제 키오스크로 하지만 음식을 배달도 로봇이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료 작업에서도 이제 로봇 자동화 프로세서 RPA를 도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사무실의 밀도도 낮추고 있고 재택근무로 유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하는 시공간의 변화, 스마트 워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워크 시스템하고는 좀 다릅니다. 스마트 워크 시스템은 세종의 정부청사가 있다 보니까 서울의 워크 시스템에서 서울에서 회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워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거점 오피스를 도입하는데 실제로 이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MZ세대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말씀드렸지만 본인만의 스케줄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 공정한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MZ세대의 공통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출퇴근에 소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돼도요, 실제로 나와 있죠. OECD 평균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58분입니다. 2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58분, 일본 40분, 독일보다도 훨씬 길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직장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라든지 서울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2배 이상 기는데 실제 직장인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은 100분 정도가 된다는 거. 100분을 길어서 이제 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이럴 거예요. 서울에 집이 비싼데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뭐 전세도 얻을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 요소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다루기는 좀 힘들어서 오늘은 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 긴 출퇴근 시간이 건강에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누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 부하원 대학 알죠? 출근 시간이 1분 늘어날 때마다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고 실제 음식을 주문할 시간도 줄어들고 수면 시간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도 이런 것들이 줄어들 1분이니까 뭐 10분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몇 분 정도 나오는지 아시겠죠? 뭐 10분 미만이지만 이것도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매일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 통근 시간과 행복 상실을 같이 분석을 했을 때 실제 통근 시간 1시간이 약 94만 원. 조금 이게 이 발표가 난 게 조금 더 시간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더 금액이 올랐겠죠.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시간에 94만 원이니까 2시간을 출퇴근하신다면 뭐예요? 거의 우리가 얘기하고는 최저임금 수준에 달하지 않을까 하는 상국입니다. 최근에 이제 근로시간에 유연화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요, 원래 20%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말을 일에 쓰라는 20% 프로젝트도 시행 중에 있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회의 시간만 지키면 나머지 근무 시간은 전적으로 구성원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구글 캠퍼스에 갔을 때도 이건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북미 지역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역도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구글에 채용했던 친구들, 제 제자들 중에서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유니클로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도 같은 경우도 2015년부터 주 4일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씩 10시간 누리는 대신에 주 4일만 해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ESG 지원단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같은 주 4일 근무제로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죠. 지금 상태가. 제가 하려고 있습니다. 과거형을 말씀드렸는데 실시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좋은 사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엘 같은 경우가 2001년부터 근로시간 계좌제 실시하고 있었고요. 또 실제 계좌로 저축을 해두는 거예요. 시간을요. 그리고 나서 그 연도에 쓸 수도 있고요. 나중에 모아갖고 실질적으로 휴가나 조기 퇴근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시스코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지만 실제 모바일 오피스를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이렇게 영상회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바일로 영상회의 등도 하고 있고요. 실제 32%의 모바일 워커로 분류가 되게 하고 있고 또 원격 접속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도 6% 정도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도 2016년부터 사무직 개발직에서 재택근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만 회사 근무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35% 수준이에요. 팬데믹 이전도 이래요. 팬데믹 이후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토요타 같은 굉장히 우리가 종신고용제로 유명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아키카라는 조직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토요타도 발표한 게 뭐냐면은 임금에 대한 것도 성과 연봉을 주고 실제로 파격적인 얘기를 부장이 몇 명이 안 됩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 직급을 40대 초반에도 주는 55세까지도 거의 50대 넘어야 달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파격적으로 일을 잘하면은 부여하는 경우들도 많아졌다는 것이죠. 아시드모토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2010년부터 관리직 일반직에 대해서 재택근무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하고 있어요.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휴넷 같은 경우 주 1회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워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트북 보급에도 10억 엔 같은 경우 투자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서울시 교육감하고 예전에 팬데믹 때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취약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노트북이 지급이 안 됐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노트북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했었고요. 근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노트북만 지급하면 됩니까? 안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와이어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급해야 되죠.
처음에 제가 미팅을 했을 때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율 같은 경우도 있고요. 실제 워케이션을 도입해서 이제 해외 여행지에서 좀 연간 최대 5일까지 사회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직원 대상의 워케이션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워크, 이 AI 활용의 확대로 인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또 새로운 직업이라는 직무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개선과 신규 사업에 대한 AI 활용이 확대가 될 것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라든지 이런 증가가 될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새로운 직업 도출도 가능하다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 AI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했었죠. 예. 근데 지금 이 급증하는 속도가 조금 감안되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AI 머신러닝 인력들이 우리가 초급 인력보다는 사실 중급 이상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갖고는 인력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는 IT 소프트웨어 업종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었지만 IPO가 되지 못하고 기업들에 대한 이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도리어 기업 사이즈를 줄이는 기업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뭐 AI 자동화에 따라서 현재 직업이 한 5% 정도 대체가 됐다고 하는데 2030년대에는 15% 정도가 대체될 거라는 것을 뭐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과 그리고 AI가 상호 보완 협력하는 업무 형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들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인간과 AI가 상호 협력을 하면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만약 AI만 하게 되면 인간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Future Work as a Human Technology Frontier라고 해서 NSF가 10대 빅 아이디어라고 해서요. 실제 주제당 3천만 불 정도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스마트 공정이라든지 디지털 기술 혁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얘기입니다. 직업 자체는 소멸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무의 내용이 AI가 같이 활용하면서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더라도요. 전체적인 건 변하지만 중간중간의 직무가 변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은 현장 맞춤형 교육 훈련 강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장 내에서도 그리고 직장에 입직하기 전에도 그리고 심지어 임원들 중에서도 이 정보 격차가 큰 취약계층이 있을 거예요. 그럼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 중에서 디지털 숙련도, 유연한 사고라든지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학생 민첩성이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IBM 얘기 드렸지만 6칼라 인재 양성, 피텍 인재라고 해서 정보통신에 대한 ICT 부분이 아니라 직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기본 직무 역량도 강조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도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지 못 비대면이니까 커뮤니케이션, 협업, 리더십 같은 기본 역량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계층별로 될 수 있겠죠. 젊은 층이 될 청년층이 될 수도 있고 중장년층이 될 수 있고 여성만 특수한 계층, 경력 단절 여성으로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직무별로 될 수 있고 사무직 정도 될 수 있고 R&D도 될 수도 있겠고 또 업종이라든지 기업별로 맞춤형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도화도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킬 때는요. 교수자의 역량도 필요합니다.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고 교수 설계도 필요하고요. 교수법에 대한 제시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원격 직업 훈련이라든지 원격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가요. 우리가 디지털 기술 교육 훈련을 강화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류 창고에 대한 로봇 시스템은 전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2025년까지 디지털 기술 교육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한창인 글로벌 기업들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직원 대상의 디지털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실질적으로 100% 활용하려면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PwC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큰 그리고 굉장히 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인사 전략 관련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설문 대상을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자동화 기술 교육을 통해서 직원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대답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워크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협업해서 다소 떨어질 수 있어요.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야? 개인과 기업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스마트 워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같이 도입해서 하이브리드 워크를 하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효율적인하고 연속성 측면에서 스마트 워크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 2회 재택근무 근무제에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 1인당 354만 원 정도의 그런 금액적 효과가 있다. 근데 산업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성도 20%, 10%에서 20% 정도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기관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교통 체증이라든지 중심 도시에 대한 이 분산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의 완화에도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워크 도입 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업무 효율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목적을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조직 문화와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한 신입 구성원들이라든지 실제로 경력직 중에서도 동료와의 관계가 필요할 경우에는요.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는 뭐 업무의 불안감이라든지 특히 심리적 불안정감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직 목표에 대한 성과라든지 생산성을 측정하는 툴도 명확해야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원격 관리는 저는 좀 퀘스천이에요. 이걸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과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스마트 워크업 시 도입해야 되는 것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요. 대면 접촉이 낮아지면 실제 소속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뭐 자료가 유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이 부분,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례인데요. 맥도날드라고 잘 아시죠? Feel Good Moment입니다. 제가 뭐 여기서 뭐 지원을 받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파티션 없애고 이제 자율자석제를 직원들한테 했고 개인 간의 장벽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임원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자석제를 통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상황의 업무에 따라서 자유롭게 모여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사실 파티션 없고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 회사들, 미국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부분도 없고 그냥 책상을 의자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결해지면서 업무 효율성도 저희가 향상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실제 여기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필요할 때는 프라이버시 1인 좌석 등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아예 공개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요. 워라벨 기어에도 굉장히 있어요. 맥카페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 중앙에 위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출근했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비치된 머핀이나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머핀이나 커피는 계속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가서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 점심 같은 경우 특별하게 먹지 않고 샌드위치 하나 싸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보시면 뭐가 나요? 치즈가 흘러내리는 같은 느낌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레드, 옐로우 같은 경우 있는데 제가 색상 하나 지금 우리 디자이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이 PPT의 디자인을 보더라도 이런 색상들이 있죠? 이 색상들은 우리 건국대학교하고 굉장히 색상하고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저희가 디자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회의실마다 이제 디자인 의자도 직원의 뭐 감각도 조금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좀 다양한 이제 뭐 창의적인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고요. 시차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직원의 만족도를 높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스마트 워크라든지 뭐 기술 혁신이나 일터의 변화를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쭉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 한번 인지하시고 다음 학습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